어머니, 제 남편 민준 씨 재산 제게 돌려주세요. 남기고 간 빚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라도 갚아야 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건 우리 집안 돈이야? 내가 우리 아들? 그렇게 처갓집에 뻔질나게 드나들게만 안 했어도 이렇게 허망하게 가진 않았을 거라고 내 아들 죽여놓고 이제 그 돈까지 탐내는 거야.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눈앞의 며느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비난과 분노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죠. 언니, 오빠가 나한테 빌려간 돈 당장 갚아줘요. 신우이의 차가운 말에 서연은 그만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고작 일주일. 눈물은커녕 슬퍼할 새도 없이 그녀는 현실이라는 것엔 파도 앞에 홀로 서 있었죠. 남편의 빈자리보다 더 잔인한 건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 피어오른 끝없는 탐욕과 원망이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경기도 양평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저녁 무렵이었어요. 박서연 씨는 낡고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백열등 아래 작고 투박해진 손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31살의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남편 김민준이 거나하게 술에 취해 돌아올 것이 불보듯 빤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배고파. 9살 난 딸 하은이가 부엌 문지방에 기대 서서 작은 배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은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 조금만 기다려. 우리 딸, 아빠 오시면 같이 먹자. 하은이 옆에는 11살 오빠 지호가 두꺼운 책을 손에 든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호는 나이답지 않게 늘 조용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아빠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끽!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술에 잔뜩 취한 남편 김민준이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밥 안 차리고 뭐해? 남편 김민준은 잔뜩 잠긴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지금 다 됐어요. 남편 김민주는 소파에 몸을 털썩 던지듯 주저앉으며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오늘은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빌고 또 빌며 조심조심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함께 저녁 식사를 시작했죠. 식사 도중 남편이 갑자기 된장찌개 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짜?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따라 간이 좀 짜게 됐나 봐요. 매번 이런 식이야오. 시집 와서 몇 년이나 됐는데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나. 이 여자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은 슬쩍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지호와 하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깨작거리고 있었죠.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대답 안 해.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사정없이 서연의 팔뚝을 내리쳤어요. 아윽. 서연은 순간적인 아픔을 꾹 참으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서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젖은 얼굴을 쓸쓸히 비추고 있었죠.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결혼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질 때는 전화기를 서연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기도 했고 손찌검은 그야말로 일상다반사였죠. 서연의 유일한 위안은 아이들의 새근새근 잠든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깊은 밤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들과 한참을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서연을 위아래로 싸늘하게 훑어보았죠.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아침을 준비하고 있니? 하여간
하는 일마다 느려 터져가지고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의 마음을 더욱더 작아지게 만들었죠. 며칠 후 서연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양평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친정에서는 한창 모내기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평소와는 전혀 딴 사람처럼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이 다정한 사위 노릇을 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그런 사위의 모습에 그저 안심할 뿐이었죠. 아이고, 우리 김서방밖에 없네. 자네도 회사 일로 바쁠 텐데 이렇게 농사일까지 거들어주고 정말 고맙네. 서연의 어머니가 연신 감사하다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장모님, 사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서연은 그런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멀차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모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남편은 갑자기 심한 감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몸살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점점 열이 심하게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동네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 괜찮은 건가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환자 차트를 한참 살펴보며 대답했죠. 단순 감기 증세로 보이는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일단 며칠 푹 쉬게 해주세요. 그러나 남편의 상태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고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부터는 아이들을 잠시 이웃집에 맡겨두고 밤낮으로 병간호에만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위급해지자 양평의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급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정확한 병명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남편을 살리기 위해 홀로 애끓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렇게 서울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남편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조심스럽게 상태를 살피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둡고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이틀째 되던 날 밤, 남편의 호흡이 갑자기 눈에 띄게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을 한꺼번에 삼키려는 듯 바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에 곁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던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환자분, 산소포화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간호사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고 의료진이 일제히 침상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제세 동기, 빨리 준비하세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짧고 단호한 명령을 쏟아내며 쉴 새 없이 심장 압박을 시작했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유리문 너머로 가슴을 움켜쥔 채 떨리는 손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처럼 애타게 입술을 달싹이며 남편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지만 들리지 않는 그녀의 목소리는 병실 안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니터의 심박선이 매정하게 일직선으로 변하는 순간 쨍 하고 울리던 기계음이 먹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그녀가 따뜻한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한 채 차갑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서연의 평범했던 일상은 단 한 번에 산산조각 나버렸죠.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에게 온갖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년 친정집만 안 갔어도 이렇게 갑자기 죽진 않았어. 그날 모내기 일 시킨 거 결국 그게 독이 된 거 아니냐고 이 웬수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오열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내 아들 살려내 이년아.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인 게 내 평생의 죄다. 죄야. 서연은 그날 두 아이를 끌어안고 한없이 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용암처럼 터져나왔죠.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처절한 슬픔과 앞으로 홀로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들 지호가 작은 손으로 서연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여린 손을 마주 잡으며 이를 악물었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두 아이들 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힘겹게 마친 후 서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통장과 재산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샅샅이 뒤지고 옷장 구석구석까지 살펴보았지만 낡은 통장 몇 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서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통장에는 단돈 100원짜리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던 남편의 말이 싸늘한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죠. 잔액은 0원.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쭉 확인해 보니 남편은 자신 몰래 돈을 수시로 인출해 어디엔가 흔적도 없이 써버린 뒤였습니다. 심지어 서연이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태려고 남들 몰래 아껴가며 소소하게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의 잔액까지 확인해 보니 그마저도 이미 바닥을 드러낸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충혈된 눈으로 통장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우리 아이들 학비로 모아둔 돈인데. 서연의 목소리가 절망감에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누이 2명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지호와 하은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기에 서연은 혼자서 그들을 맞이해야 했죠. 시누이들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언니, 우리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왔어요. 큰 시누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시누이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오빠가 우리한테 돈을 빌렸었어요. 현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이나요. 장례식도 다 끝났으니 이제 슬슬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작은 시누이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려버렸죠. 돈을 빌렸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모르겠죠. 오빠가 언니 몰래 빌린 거니까. 아르니다. 큰 시누이가 비아냥거리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도 사는 게 빠듯해요. 오빠가 금방 갚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언니가 대신 갚아야죠. 뭐? 서연은 파들파들 떨리는 손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이제 시누이들은 듣도 보도 못한 빚까지 독촉하고 있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일단 좀 알아보고. 서연이 간신히 입을 열어 말을 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오빠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언니, 시누이들이 갑자기 흥분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오빠 재산 정리되면 저희 돈부터 갚아요, 알았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소리치고 그들은 현관문을 쾅소리 나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서연은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피부치라는 사람들이 남편이 죽자마자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알지도 못하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다니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까지 하나둘씩 찾아와 남편이 생전에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죠. 1명, 2명. 매일같이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민준 씨가 가게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3달 전쯤이었지? 아마 이웃집 아주머니가 빛바랜 영수증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민준 씨가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네요. 동네 슈퍼 주인 아저씨도 찾아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알아보고 꼭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차가운 부엌 바닥에 그만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산더미 같은 빚만 남기고 훌쩍 떠나버렸고 서연은 이제 홀로 2 아이를 키우며
그 모든 빚까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채무자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돈을 빌려준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조차 알 길이 없었죠. 사방이 막힌 듯한 빚더미 앞에서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아들 지호가 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꼭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아들의 작은 어깨를 힘껏 끌어안으며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지호야. 다음 날, 시동생 김민석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시동생은 다른 시댁 식구들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뭐 도울 일이라도. 김민석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차량이랑 이것저것 남은 재산 정리하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서연은 여기저기 처리해야 할 복잡한 서류들과 산더미 같은 일들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서연에게 시동생의 제안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큰 위안으로 느껴졌고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김민석은 며칠 동안 형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형이 타던 낡은 승용차를 팔고 형이 생전에 가입해둔 아주 작은 보험금도 받아냈. 그렇게 끌어모은 돈은 대략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서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1,000만 원은 온데간데 없이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서연은 당장의 생활비와 이웃 사람들에게 진 빚이라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시동생에게 연락해 남편의 재산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서연의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었죠. 아, 그거요. 형이 누나들한테 돈 빌린 게 좀 있다고 해서 정리한 돈 전부 어머니께 드렸는데요. 시동생의 어이없는 말에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께 그 돈을 전부 드렸다니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민석이가 정리한 돈. 내가 가져갔다. 민준이가 자기 동생들한테 빌린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직접 확인해서 처리해야 하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명령하듯 강압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제가 이웃들 빚부터 먼저 갚으려고 했는데요. 그건 네가 알아서 갚을 문제고 시누이들 돈은 빚도 아니니 이건 우리 집안 돈이야. 시어머니가 못 박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번 돈인데 내가 왜 못 가져. 너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서연은 그렇게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마저 속절없이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철저하게 시댁 식구들로부터 배제되었죠. 세상의 모든 것이 서연을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퉁퉁 부은 눈으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맞이했죠. 아이들의 걱정 가득한 해맑은 눈빛을 볼 때마다 서연의 가슴은 더욱더 미어졌습니다. 그래, 아이들을 봐서라도 이렇게 언제까지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어. 다음 날, 서연은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상황을 눈물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자리를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딸의 얼굴만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얘야, 우리가 전세금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 차라리 시내 쪽으로 나가서 아이들 학교도 새로 옮기고 너도 거기서 새로 일자리를 찾아보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답답한 시골보다는 아무래도 시내가 더 나을 게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 후, 서연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 외곽에 있는 낡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칸짜리의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었죠. 시댁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남겨진 깊은 그림자를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
온 동네를 이잡듯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시네요. 면접관이 서연의 낡은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죠.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아픈 현실이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 마침내 시내 변두리에 있는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 간신히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조립 작업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한 기회였죠.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해가 다 지고 나서야 퇴근하는 고된 일과였지만 사랑하는 두 아이들을 생각하며 서연은 기꺼이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손이 작고 꼼꼼해서 그런지 이런 세밀한 부품 조립을 참 잘하시네요. 공장장이 서연의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칭찬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쑥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첫 월급날, 서연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된 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작고 뾰족한 부품들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양손이 말이 아니게 엉망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생활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지호야, 하은아, 서연이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맛있는 치킨 시켜 먹자. 아이들의 두 눈이 순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외식이었죠? 그날 저녁,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맛있게 치킨을 먹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매일 밤, 서연은 퉁퉁 붓고 터진 물집들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 약을 덕지덕지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몰래 약을 바를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곤 했죠. 손이 아픈 것보다 홀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엄청난 무게의 부담감이 더욱더 크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엄마, 손 다 다쳤어요. 어느 날 아침 딸 하은이가 서연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손을 등 뒤로 감췄죠. 괜찮아. 우리 딸 그냥 조금 쓰라릴 뿐이야. 하은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손을 작은 두 손으로 꼭 잡아주고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하은이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자신의 용돈으로 산 작은 연고 하나를 엄마에게 불쑥 내밀었죠. 엄마, 이거 손에 발라요. 아이. 서연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딸의 그 깊은 마음씨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 그지없었죠. 고마워. 우리 예쁜 딸, 하은아.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웠지만 서연은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억지로라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엄마 형편을 먼저 생각하며 선뜻 말하지 못하는 그 속 깊은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죠. 몇 개월이 지나자 서연의 손은 어느 정도 물집에 익숙해져 제법 단단해졌습니다. 작업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져 월급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빚과 아이들의 교육비, 그리고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하루는 서연의 여동생 박서진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늘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언니인 서연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죠. 언니, 요즘 보니까 동네에 미용실이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 들어보니까 여자 혼자 기술 배워서 하기도 좋고 전문 기술직이라 그런지 수입도 꽤 괜찮다고 하던데 서진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 언니 손재주도 좋잖아. 옛날부터 서연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용이라. 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몸도 훨씬 편하고 돈도 더 잘 벌 수 있대. 그리고 알아보니까 저녁에 하는 야간 미용학원도 있더라고. 낮에는 공장 계속 다니고 저녁에 잠깐씩 시간 내서 배우면 되잖아? 서진이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미용 기술을 제대로 배워두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며칠 후 깊은 고심 끝에 서연은 시내에 있는 야간 미용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숨 돌릴 틈 없이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곧장 학원으로 달려가는 빡빡한 일정이 시작되었죠. 집에 돌아오면 늘 밤 10시가 훌쩍 넘었고 그때부터 새벽까지 마네킹을 상대로 배운 기술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엄마, 안 피곤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들 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애써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오히려 아이들의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는 너희들 얼굴만 보면 피로가 그냥 싹 가시는 걸.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미용 기술을 배우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각자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창조하는 일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듯했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 고요한 방 안에서 마네킹으로 연습할 때면 하루의 모든 피로가 신기하게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덧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비록 남편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시아버지가 예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이었다. 설날 아침 분주하게 차례상을 준비하는 동안 시누이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오빠 빚 다 못 갚았어요. 언니 큰 시누이가 대뜸 물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조금씩이지만 계속 갚고 있어요. 아덴치 큰오빠도 이제 죽었으니 뭐 사실상 남이지. 남. 작은 시누이가 옆에서 비꼬듯 거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서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앞으로는 명절 때마다 사례비 따로 제대로 챙겨서 내도록 해라. 그리고 명절 용돈까지 두둑하게 얹어서 내도록 하고 알겠냐. 그리고 앞으로 시부모 생일에도 꼬박꼬박 현금으로 두둑이 챙겨서 보내거라. 시댁 식구들은 매번 아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남의 집에 잠시 다니러 온 이방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딸 하은이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또랑또랑 걸어 나섰죠. 할머니는 우리한테 과자 한 봉지 사주는 것도 맨날 아까워하면서 왜 자꾸 우리 엄마한테만 돈을 달라고 해요? 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은이의 너무나도 당돌한 질문에 그 누구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죠. 시아버지는 그런 광경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시댁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텅 빈 버스 안에서 서연은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시댁은 정말로 남보다도 못한 남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는 할머니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가면 맨날 엄마만 혼나잖아요. 딸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죠. 아니야, 하은아.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시니까 명절에는 꼭 인사드리러 가야 해. 집에 돌아온 서연은 다시금 바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일하고 밤에는 미용학원에 다니는 정신없는 나날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강인해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연의 손길은 더욱더 섬세하고 부드러워졌고 미용 기술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학원 강사도 서연의 남다른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고급 기술들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죠. 그렇게 공장 일과 힘들게 병행했던 미용 공부가 드디어 빛나는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밤낮으로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손에 받아든 그날, 서연은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차올랐죠. 엄마 정말 정말 축하해요. 지호와 하은이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 서툰 솜씨로 작은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비록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예쁘고 화려한 케이크는 아니었지만 서연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었죠. 고마워. 고마워. 우리 강아지들. 서연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두 아이를 있는 힘껏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 엄마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꼭 될게. 약속할게. 다음 날, 서연은 오랫동안 정들었던 공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공장장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박서연 씨, 일솜씨도 좋고 성실해서 내가 정말 아꼈는데 이렇게 그만두게 돼서 정말 아쉽네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분명 지금처럼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공장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동안 정말 많이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공장장님. 미용사 자격증을 품에 안고 서연은 시내에 있는 여러 미용실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곳에서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린 끝에 마침내 동네에서 꽤 규모가 있는 뉴스타일 미용실의 스태프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은 전혀 없으시지만 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대단하신 것 같네요. 좋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미용실 원장이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용실 일은 공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양한 손님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며 때로는 창의적인 감각까지 발휘해야 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하루 종일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원장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미용실 스태프로 받는 월급은 공장 시절보다 훨씬 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빠듯한 기본급과 아주 약간의 팁만으로는 아들 지호의 학습지 비용과 피아노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던 딸 하은이의 학원비를 동시에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죠. 하은아, 정말 미안해.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딸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우리 딸, 피아노 학원, 당분간만이라도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은이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내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부터 오빠가 보던 학습지로 열심히 공부할래요. 걱정 마세요.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저려왔습니다. 해맑은 아이에게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만 같아 너무나도 미안함을 느꼈죠. 하지만 하은이는 오히려 그런 엄마를 위로하며 오빠가 이미 다 배운 낡은 학습지를 물려받아 밤늦도록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늘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착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서연은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남들이 해주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절대 부족함 없이 우리 아이들을 꼭 잘 키워내야겠다. 미용실에서 일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을 무렵 서연의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커트와 손님들의 드라이까지 맡아서 하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손님들의 반응도 꽤 좋았죠. 어머, 이분이 머리를 참 꼼꼼하게 잘하시네. 앞으로는 항상 이분한테 부탁해야겠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다른 손님에게 서연을 칭찬하며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의 섬세한 손길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덕분에 미용실의 매출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원장은 그런 서연의 모습을 늘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 원장이 서연을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요즘 손님들 반응이 아주 좋던데요. 원장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실력이 정말 몰라보게 늘었어요. 서연은 부끄러움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원장님, 혹시 서연 씨, 본인 가게 한번 열어볼 생각은 없어요?
원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꽤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딱 서연 씨 같은 분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서연은 너무 놀라 입을 쉽게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만의 미용실을 여는 것은 그저 꿈에서나 아득하게 생각해 본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큰일을. 서연이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원장은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죠.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봐요. 서연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손재주도 아주 뛰어나잖아요.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내 마음 같아서는 서연 씨를 우리 가게에 평생토록 꼭 붙잡아 두고 싶지만 당신 같은 뛰어난 인재를 이런 작은 가게에만 셔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알고 보니 미용실 원장도 어린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연의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서연의 딱한 형편을 알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선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부터 한번 꼼꼼하게 작성해봐요.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게요. 원장이 진심으로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원장의 아낌없는 도움을 받아 창업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창업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죠. 아이들도 그런 엄마의 새로운 꿈을 한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미용실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딸 하은이가 호기심 가득한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응, 서연 미용실은 어떨까? 엄마 이름을 따서 와, 좋아요 엄마. 서연 미용실. 하은이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밝을서 예쁠 연차 맞죠? 뜻도 너무 좋고 기억하기도 쉬워요.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초기 창업 자본금과 함께 체계적인 창업 교육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연은 너무나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서연이 미용실을 그만두고 퇴사할 때 원장은 그녀의 마지막 월급을 유난히 두둑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서연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꼭 연락하세요. 알았죠? 원장이 서연의 두 손을 따뜻하게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정들었던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녀만의 새롭고 가슴 뛰는 도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은 시내의 한적한 골목, 10평 남짓한 작은 상가 건물에 서연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마침내 개업했습니다. 비록 아주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토록 간절했던 꿈이 마침내 실현된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개업 첫날, 아들 지호와 딸 하은이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한 걸음에 엄마의 가게로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우와, 엄마 진짜 예뻐요. 우리 가게 딸 하은이가 새로 단장한 미용실 내부를 여기저기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서연은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 정말 오랜 시간, 수많은 고된 노력 끝에 드디어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타깝게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오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러나 서연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섬세하고 꼼꼼한 손길이 어느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점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서연 원장님이 해주신 파마는 정말 신기하게 오래가요. 머릿결도 거의 안 상하고 너무 좋아요.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 미용실의 단골 손님은 꾸준히 늘어났고 빠듯했던 생활비 마련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아이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치킨도 마음껏 사줄 수 있게 되었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삼겹살 외식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적어도 이제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예고도 없이 미용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이 가게를 차렸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 삼아 온 것이었죠. 언니, 미용실 새로 차렸다고 해서 겸사겸사 한번 와봤어요. 호호. 큰 시누이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어서 와요. 다들. 나 파마 좀 해줘봐. 요즘 머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영 볼품이 없어. 시어머니가 잔뜩 불편한 표정으로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염색 좀 해줘요. 그리고 드라이도 예쁘게 같이 좀 해주고. 작은 시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머리를 다른 손님들에게 하듯 정성껏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산대 앞에서 단 한 명도 지갑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죠. 우리 사이에 뭐 돈 같은 거 안 내도 되죠. 엄연히 한 가족인데. 안 그래요? 언니, 작은 시누이가 또다시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차마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편리한 이름으로 그들은 공짜로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며 심지어 가게에 진열된 미용실 제품까지 이것저것 당연하다는 듯이 잔뜩 받아갔습니다. 이후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마치 제 집 드나들 듯이 종종 미용실에 찾아와 공짜로 머리를 하고 갔죠. 서연은 처음에는 그저 꾹꾹 참았지만 그들의 파렴치한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도를 넘어서자 더 이상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 큰 시누이가 찾아와 다짜고짜 서연에게 보험을 들라고 강요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영업하는 사람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다들 보험 하나씩은 꼭 들어요. 언니도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 들어둬요. 시누이가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아, 네. 뭐. 그리고 그 보험금 수령자는 당연히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해줘요. 알았죠. 시누이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제 보험인데 왜 수령인을 어머님 이름으로? 아니, 언니는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큰아들일 며느리라고 또 손주들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챙겼어요. 그런데 이 정도도 못 해줘요. 정말 너무하네. 시누이가 오히려 큰 소리치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은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서연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대상일 뿐이었죠.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형님, 저는 지금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느라 솔직히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보험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요. 서연이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잔뜩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한 미용실의 원장이었으니까요. 과거의 깊은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 새롭게 희망으로 물들어가는 그녀의 삶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애써 거리를 두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서연의 낡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 화면에 시동생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딘가 불길한 예감에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형수님.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시동생 민석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서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할머니였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어머니였기에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게요. 서연은 급히 아이들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시누이들과 시동생이 복도에서 잔뜩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의사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이 시동생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오늘 저녁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의사는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시아버지가 힘없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그래. 고맙다. 애미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뜬 눈으로 하룻밤을 보내고 맞은 다음 날 아침. 시누이들과 시동생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서연 곁으로 다가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서울에 있는 직장을 핑계로, 작은 시누이는 아직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며, 그리고 시동생은 갑자기 잡힌 지방 출장을 이유로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간병이 어렵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형수님이. 아니, 새언니가 그래도 맏며느리니까. 어머니 간병은 새언니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서연은 순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어린 두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매일매일이 전쟁인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간병까지 도맡아 하라니요. 그러나 차마 아무 말 못하고 망연자실해 있는 시아버지의 지친 모습을 보니 차마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가게를 매일 운영하는 중이라 하루 종일은 못 봐드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간 내서 와볼게요. 그날부터 서연의 하루는 이전보다 더욱더 바쁘고 고단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전에 서둘러 미용실 문을 열어 예약 손님만 겨우 받은 뒤 이른 오후에 가게 문을 황급히 닫고 병원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실에서 간호한 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곤 했죠.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딸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로 애써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괜찮아. 우리 딸. 그래도 할머니가 저렇게 아프시니까 엄마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그렇게 서연은 운영하던 미용실 영업까지 줄여가면서 시어머니 간병을 거의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용실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시누이와 시동생은 처음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간병비를 조금씩 보태주겠다고 큰소리치더니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홀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마치 그림자처럼 늘 침묵을 지키며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었죠. 서연아. 시아버지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방관만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이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놀라움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죠. 네, 남편 민준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그 애가 죽고 나서도 너한테 제대로 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며느라가. 서연의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늘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었을 뿐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다 지난 일인데요. 서연이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그때 조금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와 서연 사이에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종종 서연에게 따뜻한 피로회복제를 사다 주거나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죠. 그동안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마음을 아주 조금씩이지만 서연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흘러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안타깝게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한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오로지 남겨진 재산에만 온통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병간 후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재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죠. 서연은 시어머니의 재산에는 사실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시 미용실 문을 열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며칠 후 큰 시누이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다짜고짜 내일 시댁으로 와서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어달라고 말했죠. 서연은 어딘가 미심쩍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서류냐고 물었지만 시누이는 그저 와서 보면 안다. 언니는 어차피 그런 거 잘 모르지 않냐? 그냥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으면 된다. 라며 무시하는 투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시누이의 그 말에 서연은 또다시 마음이 상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약속대로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하자 예상대로 시누이들과 시동생이 온갖 서류들을 잔뜩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짜고짜 도장을 들고 오라고 했을 때부터 어렴풋이 시어머니의 재산 분할 문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전에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로부터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꼈었기에 이번만큼은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뒤였습니다. 서연은 시누이들이 내민 서류를 이전과는 달리 아주 침착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그런 서연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이 예전처럼 그냥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생각 없이 찍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조목조목 따지며 상세히 읽어보자 큰 시누이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언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뭘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봐요. 그냥 빨리 도장이나 찍어요. 큰 시누이는 뭐가 그리 급한지 계속해서 재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도장을 찍으라는 문서는 충격적이게도 시어머니 명의로 된 얼마 안 되는 땅 문서였고 그 내용은 바로 아이들이 받아야 할 상속 지분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였습니다. 남편의 몫이 법적으로 손자들에게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호자인 서연의 도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죠. 서연은 순간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 서류에는 절대로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서연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면 저도 이 도장 절대로 못 찍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순간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들의 속셈과 계획이 한순간에 탄로난 것이죠. 아니, 언니가 뭘 안다고 지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도장이나 찍어요. 좀 큰 시누이가 버럭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어수룩한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저는 이제 제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제 손으로 꼭 지켜야만 합니다. 전 그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법적으로 정식으로 해결하시죠. 그렇게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히 거절한 뒤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섰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든 광경을 방 안에서 말없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고 서연이 당당하게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나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서연의 강인하고 당찬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지난 3개월 동안 시어머니를 밤낮으로 간병하며 느꼈던 수많은 회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들을 가만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녀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두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었죠. 며칠 후 저녁 퇴근 시간이 가까워올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손님의 머리를 정성껏 정리하고 있었죠. 어느덧 길어진 여름해가 미용실의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미용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시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은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미용실을 찾아온 것은 정말이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미용실 한쪽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손님의 머리를 마무리하고 계산을 도와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손님이 떠나자 시아버지가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는 좀 잘 되니?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하며 대답했죠. 네, 아버님. 덕분에요. 요즘은 단골 손님들도 제법 많이 늘었어요. 시아버지는 서연이 건넨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시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아, 혹시 나를 한번 믿고 그 땅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겠니? 서연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마 아버님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이런 부탁을 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꾸밈 없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조차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깊은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금 어렵게 입을 열었죠. 부탁이다. 며느라가 딱 한 번만 나를 믿고 그 땅 문서에 도장을 찍어다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그 간절하고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시아버지의 그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어렵게 마음먹었죠. 그렇게 복잡했던 상속 과정은 일단 마무리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받아야 할 상속 몫의 행방이 또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아버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원했던 것뿐이지 시댁의 재산 상속 자체에 대한 큰 욕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이들의 몫에 대해 더 이상 시아버지께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왔죠.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딸 하은이는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들 지호는 늠름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작은 미용실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인기 미용실로 자리를 잡아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서연은 지난 10여 년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하며 두 아이들을 훌륭하게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서연은 서둘러 미용실 문을 황급히 닫고 곧장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누이들이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보자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 언니? 오셨네요? 큰 시누이가 멋쩍게 말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심각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증상이 왔고 안타깝게도 뇌 손상으로 인해 실어증까지 겹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기약 없는 오랜 병원 생활이 필요하다고 했죠. 당연히 누군가의 24시간 간병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또다시 예전 시어머니 간병 때처럼 온갖 이런저런 핑계만 늘어놓으며 서로에게 간병을 떠넘기려 할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번만큼은 이전과는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죠. 어쩌면 그동안 자신을 유일하게 진심으로 알아봐 주었던 시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감사와 존경의 표시였을까요? 서연은 자신이 직접 시아버지의 간병을 하겠다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또다시 미용실 영업시간을 대폭 줄이고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정성껏 시작했습니다. 비록 말은 전혀 하지 못했지만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손글씨를 써가며
서연과 힘겹게 소통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느라가. 미안하다. 늘 너에게 짐만 되는구나.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얀 종이 위에 눈물처럼 적혀 나왔죠. 딸 하은이는 그런 엄마의 힘겨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 된 하은이는 엄마의 남은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제 제발 좀 그 지긋지긋한 친가랑 인연 끊으면 안 돼요. 하은이가 어느 날 저녁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어렵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용돈 챙겨드리고 생신까지 챙겨드렸으면 할 만큼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마도 이제 제발 좋은 남자 만나서 엄마만의 새로운 인생을 사시라고요. 제발 서연은 어른스럽게 말하는 딸의 그 말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느꼈.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도 결코 편치 않을 것 같았기에 그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은아, 그래도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지금의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란다. 엄마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지. 서연이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아버지의 상태는 안타깝게도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거동은 더욱더 불편해졌고 이제는 힘겨운 의사소통조차 거의 불가능해졌죠. 하지만 서연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시아버지가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빛바랜 낡은 종이 편지 한 통을 꺼내 서연에게 힘겹게 건넸습니다. 그 편지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미리 쓰여진 것처럼 종이의 색깔이 누렇게 바랜 상태였습니다. 겉봉투에는 내가 죽으면 그때 꼭 열어보아라 라고 희미하지만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서연은 너무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서연의 손에 더욱더 세게 밀어주었습니다. 그의 깊고 흐릿한 눈에는 어딘가 모를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받아 자신의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아버님 말씀대로 꼭 그때 열어보겠습니다. 서연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시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가족들에게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용히 조언했죠. 서연은 시누이들과 시동생에게 급히 연락했고 그들은 그제야 허둥지둥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시누이들이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까지 서연의 손을 아주 힘겹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흐릿해져가는 눈빛으로 마치 서연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듯했죠. 그날 밤 시아버지는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졌고 서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를 다해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그런 서연의 한결같은 성실함에 마지못해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다시 각자의 팍팍한 삶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문득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건네주었던 그 낡은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열어볼 때가 된 것이지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살아생전 그 깨끗하고 반듯했던 글씨체로 빼곡하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서연은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 서연에게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 내 곁에 없겠구나. 먼저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미안하다는 말을 너에게 꼭 전하고 싶구나. 큰아들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이후 우리 가족들의 모진 괴롭힘으로 인해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그런 며느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주지 못하고 그저 비겁한 침묵 속에 숨어 살았던 지난날의 못난 나를 부디 용서해주렴. 민준이가 살아있을 때 그 애가 알게 모르게 네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나는 사실 다 알고 있었다. 네가 밤마다 안방에서 소리 죽여 흐느껴 울고 있는 그 처절한 모습을 바로 옆방에서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모른 척 외면해야만 했던 나의 그 지독한 무력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것만 같구나.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남은 가족들이 너에게서 마지막 남은 푼돈마저 빼앗고 내 여린 마음에 커다란 대못을 수없이 박는 그 모든 광경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나의 그 길고 긴 침묵이 얼마나 크나큰 죄였는지 나는 매일 밤 지독한 양심의 가책으로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다. 서연아, 홀로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내 가녀린 어깨에 산더미 같은 무거운 짐만 더해주었던 이 못나고 어리석은 시아버지를 제발 용서해다오. 네가 아침 해가 뜨기도 전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어린 두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그 모든 고된 모습을 나는 늘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된 따뜻한 도움 한번 건네주지 못했구나. 변변찮은 용돈 한번 제대로 네 손에 쥐어주지 못한 지난날의 내가 한없이 부끄럽고 원망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모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등을 돌리고 외면했지만 오직 너만은 없는 시간까지 쪼개어 만들어 밤낮으로 극진히 간병해 주었지. 그때 병간호에 지쳐 창백해진 내 얼굴을 보며 내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고 미어졌는지 너는 아마 모를 것이다. 네가 내 아내를 마지막까지 정성으로 돌봐준 그 따뜻한 마음, 그 깊은 정성을 나는 죽어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늙고 병든 나까지 아무런 불평 없이 끝까지 정성으로 돌봐준 내 그 천사 같은 마음씨, 그 따뜻함이 내 마지막 외로운 날들을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었다. 내가 병으로 인해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누워있을 때도 매일같이 내 더러워진 이부자리를 손수 정리해주고 내 지저분한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고 내게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던 내 그 아름다운 모습에 나는 매일 밤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삼키곤 했단다. 사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너를 위해 비밀리에 준비해온 것이 큰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나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재산을 모으고 또 그것을 열심히 불려왔지. 그것은 모두 오직 너와 내 사랑하는 손주들 지호와 하은이를 위한 것이었다. 다른 자식들 눈을 피해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준비한 나의 이 마지막 진심 어린 마음의 선물이란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만 따로 재산을 준비했는지 너는 아마 궁금해하겠지. 그 이유는 내 다른 자식들이 절대로 순순히 너에게 정당한 재산 분할을 해줄 리가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민준이 때도 그랬고 내 아내 때도 그랬듯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지만 그들은 적어도 나에게는 평생토록 마음의 괴로움만 안겨준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아비는 너무나도 잘 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자식들을 잘못 키웠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저 마음이 한없이 씁쓸하고 미어지는구나. 민준이의 무덤. 그 비석 바로 옆에 내가 아주 작은 금속 상자 하나를 몰래 숨겨두었. 그곳에 가서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찾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최수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다. 서연아, 네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온 것은 이 못난 시아버지에게는 정말이지 크나큰 복이었다. 네가 우리 지호, 하은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날 나는 또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모른다. 내 아내도 그때는 정말 많이 좋아했었지. 내 아내가 너에게 그토록 모질게 대한 것에는 어쩌면 나의 잘못이 가장 클지도 모르겠다. 내가 젊은 시절 하던 사업만 그렇게 허망하게 망하지 않았어도 내 아내와 자식들이 지금처럼 돈에 그렇게까지 집착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 이제 와서 이런 말들로 내게 용서를 구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란다. 다만 네가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제는 더 이상 가슴에 안고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내 사랑하는 손주들 지호와 하은이에게도 이 할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을 꼭 좀 전해다오. 이 할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또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반드시 꼭 말해주렴. 마지막으로 정말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내 착한 며느리여서 이제 너에게는 부디 행복하고 눈부신 날들만 가득하기를. 이 시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마 영원히 너에게 감사하며. 못난 시아버지가 서연은 편지를 다 읽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그 깊고 깊었던 고통과 끝없는 노력을 시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늘 걱정하고 지켜보며 사랑하고 감사했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서연의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모든 상처를 마치 봄눈 녹이듯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모든 서름과 원망이 한순간에 따뜻한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지에 적어둔 대로 비석 옆을 아주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정말로 축축한 흙 속에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묻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죠. 서초동에 도착한 서연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최수연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번쩍이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풍경에 잠시 주눅이 들어 주춤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무거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연 변호사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서연이 안내 데스크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혹시 예약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예약은 못했는데요. 하지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가방에서 그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고김태수 어르신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혹시 박서연 님이신가요? 최 변호사님께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너무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니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쪽에 넓고 조용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후한 인상의 나이, 지긋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미소로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박서연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 김태수 어르신께서 언젠가 박서연님께서 반드시 이곳으로 오실 거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서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편지에 여기로 꼭 와보라고 하셔서 네. 우선 편히 앉으시지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최 변호사가 아주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긴장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 김태수 어르신과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계획을 남몰래 세우셨지요. 최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제법 두꺼워 보이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혹시 그분께서 남기신 그 작은 상자 좀 제가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품에 안고 있던 금속 상자를 조심스럽게 최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최 변호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죠. 그리고 그 열쇠로 책상 서랍 안에 있던 또 다른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금고에서 커다란 서류 뭉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서류들을 보고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는 놀랍게도 서연과 두 자녀, 지호와 하은이의 공동 명의로 된 어마어마한 양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 주요 상업지구의 상가 건물 소유권, 수많은 우량 주식 증명서까지. 정말이지 엄청난 규모의 재산이 모두 서연과 아이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다 무슨... 서연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차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 김태수 어르신은 아드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직후부터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으신 모든 것을 오직 며느님이신 박서연님과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만 남기셨지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서연의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재산을 아주 철저하게 다른 가족들로부터 숨기셨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지요. 최 변호사가 계속해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와 함께 안전한 부동산에 조금씩 투자하고 유망한 사업체를 은밀히 운영하며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재산을 불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박서연님과 두 아이들의 공동 명의로 미리 다 해두셨지요. 서연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이런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현재 가치로 합치면 최 변호사가 잠시 손에 든 계산기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현재 시세로 따져서 대략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서연은 그 엄청난 액수에 그 자리에서 정말로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100억 원이라니. 그동안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일만 했던 그녀에게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고 김태수 어르신께서 제게 꼭 좀 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에게는 더더욱이요. 고 김태수 어르신은 살아생전에 늘 며느님이신 박서연님을 입이 닳도록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또 얼마나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인지 늘 제게 이야기하셨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그동안 억지로 꾹꾹 눌러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깊은 서러움, 그리고 애써 참아왔던 수많은 눈물이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겨우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깊고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기나긴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늘 잊지 않고 지켜봐 주었다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눈물을 조용히 닦으며 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모든 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박서연님과 두 아이들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법적 서류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그 소중한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박서연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서연은 자신에게 갑자기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와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에 잠시 압도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굳건히 마음을 다잡았. 시아버지가 자신을 그토록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긴 것이니 반드시 그 깊은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서연이 고개를 깊이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님의 그 소중한 뜻을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텅 빈 버스 안에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사랑하는 두 아이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과거의 아픈 상처에 사로잡혀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시작하겠다고요. 그날 밤 서연은 정말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마음으로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의 차가운 비석 아래에 남몰래 묻어둔 것은 단순한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진심과 깊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찬란한 희망이었죠.
서연은 그 값진 진심을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자신의 작은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미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한 서연은 잠시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 미용실. 그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작고 소박한 공간이 앞으로 자신에게 더욱더 크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죠. 앞으로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서연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박서연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이 바로 그날부터 찬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의 비석 아래에 남몰래 묻어두었던 그 100억 원의 뜨거운 진심은 이제 서연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활짝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싱그럽고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서연은 새롭게 확장 공사를 모두 마친 넓고 깨끗한 미용실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여전히 서연 미용실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 바로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사회적 기업 1호점이라는 새로운 문구가 선명하게 추가되어 있었죠.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소중한 재산으로 서연은 자신의 작은 미용실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확장했고, 과거에 자신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미용 기술을 가르치고 자립을 돕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연은 정기적으로 지역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해드리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갔고, 어려운 형편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과거에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고난을 직접 겪었기에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돕고 싶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연은 자연스럽게 시댁과의 모든 연을 완전히 끊고 지냈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시아버지의 재산 분할 문제로 서로 치졸하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서로 연락조차 완전히 끊긴 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고 했죠. 서연은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대로 시아버지의 엄청난 유산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고 끝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또다시 흘러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서연의 미용실을 우연히 취재하게 되었고, 서연 미용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적 기업의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미용실에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큰 시누이였죠. 남루하고 허름한 옷차림에 잔뜩 지치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몇 년 전 남편의 끊임없는 폭행과 도박으로 인해 결국 이혼했고, 그때 받았던 얼마 안 되는 재산마저 전 남편이 도박 빚으로 모두 탕진해서 지금은 당장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하다고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도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서로 추하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연락을 끊고 지낸다는 것이었죠. 혹시 아주머니, 아니, 서연 씨, 나 여기서 혹시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시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간신히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자신을 모질게 괴롭혔던 시누이를 선뜻 아무렇지도 않게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는 용서를, 그리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밥은 굶지 않고 먹고는 살아야죠. 내일 아침 9시까지 여기 서연 미용실로 나와요. 단, 지각하면 월급에서 감봉할 거예요. 아주 많이. 그날 오후 어느새 어엿한 아가씨로 훌쩍 성장한 딸 하은이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왜 받아줬어? 그 아줌마. 예전에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서연은 창밖 담벼락 아래 하얗고 소담스럽게 피어난 탐스러운 찔레꽃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지금의 나처럼 누군가 단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거야. 미용실의 깨끗한 유리창에 반사된 서연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잔잔한 미소가 잔잔히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비석 아래에 깊이 묻혀 있던 것은 단순한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깊은 믿음의 메시지였고, 그 값지고 소중한 메시지는 이제 서연을 통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이지 크나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만사였습니다.